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오늘 제가 겪은 황당하고 어이없는 가족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희 가족에게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에게는 엄마와 남동생이 있어요. 아빠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저희를 키우셨죠. 엄마는 평생 식당 일을 하시면서 정말 억척스럽게 저희를 뒷바라지해 주셨어요. 남동생은 저보다 2살 아래인데 어릴 때부터 공부를 곧잘 해서 엄마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어요. 저는 평범하게 자랐지만 동생은 엄마의 자랑이자 희망이었죠. 동생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엄마의 자랑이 더욱 커졌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에 다니면서 소소하게 살아가고 있었고요. 저희 가족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했지만 사실 엄마와 동생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항상 흘렀어요. 엄마는 동생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 커서 항상 동생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셨고, 동생은 그런 엄마의 잔소리에 질려하면서도 엄마에게 깍듯하게 대했어요. 저는 그 중간에서 엄마와 동생의 감정을 살피면서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죠. 어떻게 보면 저는 가족 안에서 약간 소외된 존재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엄마의 관심은 항상 동생에게 쏠려 있었고, 저는 그런 엄마를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 갑자기 큰 병이 찾아왔어요. 췌장암 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죠. 병원에서는 길어야 6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좀 편하게 사실만 남았는데 왜 이런 병이 엄마에게 찾아온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동생과 저는 엄마의 병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어요. 엄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쇠약해지셨어요. 병문안을 갈 때마다 엄마의 야윈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는 힘든 와중에도 저희 걱정을 먼저 하셨어요. 특히 동생 걱정을 많이 하셨죠. 동생은 그때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밤낮 없이 야근을 하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그런 동생에게 혹시라도 피해가 갈까봐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동생이 힘든 시기에 엄마 옆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눈치였어요. 저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알기에 동생에게 엄마 병문안을 자주 와달라고 부탁했지만 동생은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다면서 병원에 자주 오지 못했어요.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엄마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어요. 엄마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하신 듯 했어요. 어느 날 엄마는 저와 동생을 불러 앉혀놓고 유언을 남기셨어요. 엄마는 평생 모아온 재산을 저희 남매에게 똑같이 나눠주겠다고 하셨어요. 집과 약간의 예금, 그리고 엄마가 평생 일했던 식당 보증금까지 모두 합치면 꽤 되는 금액이었어요. 저는 엄마의 유언에 별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엄마가 편안하게 마지막을 맞이하시기를 바랐죠. 하지만 동생의 표정은 조금 달랐어요. 동생은 엄마의 유언을 듣는 내내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는 동생이 왜 그런 표정을 짓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저 엄마의 병 때문에 마음이 심란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엄마는 유언을 남기신 며칠 후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엄마의 장례식은 슬픔 속에서 치러졌어요. 동생은 장례식 내내 눈물을 훔치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그런 동생을 보면서 그래도 동생이 엄마를 많이 사랑했구나 생각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저희 남매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엄마의 유언장을 확인했어요.
유언장 내용은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재산을 똑같이 남매에게 나누어 준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유언장 내용을 확인하고 별다른 이의 없이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동생이 갑자기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동생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동생은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자신은 엄마 재산을 똑같이 나누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생은 엄마 재산 전부를 자신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동생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도대체 동생이 왜 이러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동생은 그때부터 정말 상상도 못할 막장 드라마를 시작했어요. 동생은 변호사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말했어요. 엄마는 생전에 항상 동생에게 너는 우리 집안의 기둥이고 앞으로 집안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니까 엄마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물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물론 엄마가 동생을 아끼고 기대를 많이 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동생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하셨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죠. 왜냐하면 엄마는 항상 저에게도 너도 내 딸이고 똑같이 소중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제가 동생에게 그게 무슨 말이냐, 엄마가 언제 그랬냐라고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동생은 기다렸다는 듯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바로 엄마의 자필 유언장이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변호사 앞에서 이미 유언장을 확인했는데 또 다른 유언장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동생이 꺼낸 유언장은 정말 조잡하기 짝이 없는 종이에 대충 쓴 글이었어요. 내용은 엉망진창이었지만 대충 읽어보니 내 모든 재산을 아들 영에게 물려준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유언장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명백히 가짜였거든요. 글씨체도 엄마 글씨체가 아니었고 문장도 어색하기 짝이 없었어요. 무엇보다 엄마는 저렇게 조잡한 종이에 유언장을 쓰실 분이 아니었어요. 평소에 꼼꼼하시고 깔끔하신 성격이셨으니까요. 저는 동생에게 이게 뭐냐, 가짜 아니냐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동생은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자신은 분명히 엄마에게 직접 받은 유언장이 맞고 엄마는 분명히 자신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동생이 뻔뻔한 태도에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어떻게 동생이 저렇게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더욱 화가 나는 건 동생이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동생은 저를 그냥 돈 때문에 눈이 먼 여자 정도로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었어요. 엄마의 유산을 탐내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저 동생이 뻔뻔한 거짓말과 저를 무시하는 태도에 너무 화가 났어요. 변호사님도 동생이 제시한 유언장을 보더니 난감해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무래도 법적으로는 동생이 제시한 유언장도 효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진위 여부를 가려야겠지만 만약 동생이 끝까지 가짜 유언장을 진짜라고 주장하면 법정까지 가야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엄마 장례식까지 치르고 슬픔도 가시지 않았는데 이제는 동생과 재산 때문에 법정 싸움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니 정말 끔찍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동생의 거짓말을 그냥 덮어두고 넘어갈 수는 없었죠. 그건 엄마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제 자신을 위해서도 안 될 일이었어요. 저는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변호사님은 일단 동생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서 가짜 유언장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진정한 유언장대로 재산을 나누는 것을 요구하라고 하셨어요. 만약 동생이 계속해서 억지를 부리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했죠.
저는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동생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내용 증명에는 동생이 제시한 유언장이 가짜라는 점, 그리고 진정한 유언장대로 재산을 나누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어요. 저는 동생이 내용 증명을 받고 나면 정신을 차리고 제 요구를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어요. 동생은 내용 증명을 받고 나서 오히려 더 뻔뻔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상상도 못할 막장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동생은 내용 증명을 받고 나서 저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어요. 답변도 없었고요. 저는 동생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모습에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혹시 정말로 법정까지 가야 하는 건 아닐까? 동생이 저렇게까지 뻔뻔하게 나오는 걸 보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건 아닐까?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정말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동생이 엄마의 식당 보증금을 빼돌렸다는 거예요. 엄마는 생전에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그 식당 보증금이 꽤 큰 금액이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직 상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그 보증금은 그대로 은행에 묶여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동생이 갑자기 그 돈을 빼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니 동생이 엄마의 인감과 통장을 몰래 가져가서 은행에서 보증금을 인출해 간 거였어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니, 어떻게 가족끼리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다고 해도 이건 정말 선을 넘는 행동이었어요. 더욱 화가 나는 건 동생이 너무나 태연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저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장 보증금을 돌려놓으라고 소리쳤어요. 동생은 제 전화를 받더니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그래, 누나? 어차피 그 돈은 내가 가져갈 돈인데 미리 좀 쓴다고 뭐가 문제야. 저는 동생의 뻔뻔함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내가 가져갈 돈이라고? 그 돈은 엄마 유산이고 아직 상속 절차도 안 끝났잖아. 당장 그 돈 다시 넣어놔. 또 제가 소리치자 동생은 비웃듯이 말했어요. 유산? 누나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엄마 유산은 전부 내 거야. 그 가짜 유언장 봤잖아. 법대로 하면 누나는 한 푼도 못 가져가. 그러니까 괜히 헛수고하지 말고 포기해. 동생은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저는 정말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엄마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동생이 저렇게 함부로 빼돌리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더욱 견딜 수 없는 건 동생이 저 뻔뻔하고 냉정한 태도였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건지, 예전에 착했던 동생은 어디로 간 건지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동생에게 달려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저는 곧바로 변호사님께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님도 동생의 행동에 혀를 내두르셨어요. 정말 상상 이상의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면서 이제는 더 이상 좋게 해결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하셨어요. 변호사님은 동생을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했지만 우선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유언장 효력 다툼과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횡령죄 고소는 민사소송 결과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했죠. 저는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민사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소송을 한다는 건 정말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 일이었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동생과의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고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엄마의 유산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동생의 뻔뻔한 거짓말과 탐욕에 맞서 싸워야 했어요. 그것이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소송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힘들었어요. 변호사님과 함께 소장을 작성하고 증거 자료를 모으고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과정이 처음 겪는 일이라서 낯설고 어려웠어요. 특히 가짜 유언장을 무효로 만들기 위한 증거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동생은 가짜 유언장이 진짜라고 계속해서 주장할 것이고 우리는 그 유언장이 가짜라는 것을 입증해야 했으니까요. 다행히 변호사님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계셨어요. 변호사님은 엄마의 필적 감정을 의뢰하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등 다각도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변호사님을 믿고 소송 준비에 최선을 다했어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싸워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동생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는 날마다 커져갔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싸움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족의 도리와 인간적인 양심에 대한 문제였어요. 소송이 시작되고 나서 동생은 더욱 막 나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법원에서 소장이 송달되자 동생은 저에게 연락해서 온갖 협박과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네가 감히 나를 고소해. 너 두고 봐, 내가 너를 아주 짓밟아 줄 테니까. 제 동생은 정말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예전에 순하고 착했던 동생은 완전히 사라지고 탐욕스럽고 악독한 인간만이 남은 것 같았어요. 저는 동생의 협박에 겁을 먹기보다는 오히려 더 강한 분노를 느꼈어요.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두고 보자, 그런 심정이었죠. 법정 싸움은 생각보다 길고 지루하게 진행되었어요. 첫 번째 재판에서는 서로의 입장만 간략하게 확인하고 끝났어요. 동생은 여전히 가짜 유언장이 진짜라고 주장했고 저희 변호사님은 그 유언장이 위조되었다는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재판장님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나서 다음 재판 기일을 정하고 증거 자료를 더 제출하라고 했어요. 저는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답답했어요. 법이라는 게 이렇게 더디고 복잡한 건가? 왜 저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동생을 당장 처벌하지 못하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변호사님은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논리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차근차근 증거를 모아서 동생의 거짓말을 밝혀내면 된다고. 변호사님은 말씀대로 정말 열심히 증거를 수집해 주셨어요. 엄마의 필적 감정 결과는 예상대로 가짜 유언장이 엄마의 필체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엄마의 오랜 친구분들을 찾아가서 증언을 확보했어요. 엄마 친구분들은 모두 엄마가 평소에 저와 동생을 똑같이 아끼고 사랑했으며 재산을 누구에게만 물려주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증언해 주셨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엄마가 생전에 나는 우리 딸, 아들 똑같이 반반 나눠줄 거야. 누구 하나 서운하게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해 주셨어요. 이런 증거들이 하나씩 모일 때마다 저는 조금씩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 이렇게 증거들이 확실하면 법원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줄 거야. 동생의 거짓말은 결국 드러날 거야.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생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동생은 가짜 유언장을 진짜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저희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동생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정말 황당했어요. 탄원서에서 동생은 제가 엄마를 학대했고 엄마의 유산을 탐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심지어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지어내서 저를 완전히 파렴치한 딸로 몰아갔어요. 저는 동생의 탄원서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악랄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변호사님께 울면서 전화했어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동생의 거짓말을 당장이라도 세상에 폭로하고 싶다고. 변호사님은 저를 진정시키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동생이 덫에 걸려드는 거라고, 우리는 법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변호사님은 동생의 탄원서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면서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저희도 동생의 탄원서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하고 동생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는 것을 검토했어요. 하지만 변호사님은 우선은 민사소송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형사고소는 민사소송 결과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했죠. 저는 변호사님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어요.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었어요. 동생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 그리고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에 대한 답답함과 슬픔이 뒤섞여서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괴로워했어요. 엄마는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 왜 하필 우리 가족에게 이런 막장 드라마가 벌어지는 걸까?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모든 잘못은 동생에게 있어요. 동생의 탐욕과 거짓말이 이 모든 비극을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동생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엄마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지키고 싶었어요. 이 막장 드라마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꿋꿋하게 싸워나가겠다고 다짐했어요. 두 번째 재판 기일이 다가올수록 저는 점점 더 초조해졌어요.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지만 혹시라도 재판 결과가 잘못될까봐 불안했어요. 동생은 워낙 뻔뻔한 거짓말을 잘하고 법정에서 어떤 꼼수를 부릴지 알 수 없으니까요. 밤마다 악몽을 꾸기도 했어요. 꿈속에서 동생은 비웃으면서 엄마의 유산을 가로채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절망하는 모습이 반복되었죠. 꿈에서 깨어나면 식은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곤 했어요. 저는 변호사님께 자주 전화해서 재판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변호사님은 항상 친절하게 제 말을 들어주시고 격려해 주셨어요. 변호사님 덕분에 그나마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재판 당일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법정 안에는 이미 동생이 와 있었어요. 동생은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동생의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인간이 저렇게까지 악랄해질 수 있나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죠. 재판이 시작되고 변호사님은 준비해온 증거들을 차례차례 제시했어요. 필적 감정 결과, 엄마 친구분들의 증언, 그리고 그 외에 확보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했죠. 동생 측 변호사는 저희 측 증거들을 반박하려고 애썼지만 이미 증거들이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별다른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동생 측 변호사는 점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변호사님의 변론을 들으면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질 거야. 그런 희망이 샘솟았죠. 드디어 재판장님이 판결을 내리셨어요. 재판장님은 가짜 유언장은 위조된 것이 명백하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셨어요. 그리고 진정한 유언장대로, 즉 엄마의 원래 뜻대로 유산을 남매에게 똑같이 분할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저는 판결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길고 힘들었던 법정 싸움이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는 기쁨, 그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서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변호사님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면서 잘했어요.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변호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법정을 나왔어요. 법정 밖에는 동생이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동생은 저를 노려보면서 악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두고 봐, 이걸로 끝난 줄 알지 마. 나는 절대 포기 안 해. 그 동생은 마지막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억지를 부리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동생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차갑게 쏘아보고 자리를 떠났어요. 더 이상 동생과 말싸움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동생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제는 완전히 남남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동안 짓눌려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엄마의 유산 상속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저는 엄마의 유산을 받아서 일부는 빚을 갚고 나머지는 저축했어요. 엄마의 식당 보증금도 되찾아서 다행이었어요. 저는 엄마의 식당을 정리하고 그 자리에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엄마의 이름을 딴 카페였죠. 카페를 운영하면서 엄마를 추억하고 엄마가 좋아했던 커피를 손님들에게 대접하고 싶었어요. 카페는 생각보다 잘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고 엄마의 옛 친,